지금까지 CNN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오토인코더와 그 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어, 오토인코더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왜 오토인코더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은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이 타임 시그널 뭐 인풋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 걸 제가 그냥 그 시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 인풋 데이터를 리커버리 하거나 리컨스트럭트 하는 것입니다. 디멘전 리덕션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그 딥러닝을 써서 아니면 네트워크를 써서 어떻게 인풋 데이터를 리컨스트럭트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트워크는 이렇게 짜면 그대로 복제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웨이트는 1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트리비얼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구조를 독특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 중간을 이렇게 손으로 꽉 쥐었다고 스퀴즈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값들이 쭉 인풋이 들어갈 테고, 여전히 주어진 태스크는 여기에 아웃풋 단에 인풋 시그널을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하고 싶은 겁니다. 최대한 가깝게.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가운데 중간에 꼭 중간일 필요는 없지만 어딘가에 개수가 작은, 그래서 바틀렉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을 보면 앞부분은 인코더입니다. 인코더. 무슨 의미냐면 이 데이터를 뭐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지만 차원의 개수가 적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개이면 제가 두 개로 설명, 두 개로 두 개 노드의 개수가 두 개 또는 뉴런의 개수가 두 개인 걸로 줄여야 되는, 그렇다는 의미는, 그런데 여기 주어진 미션은 뭐냐면 원래대로 가장 복제를 다시 요 뒷부분만 보면 두 개에서 시작을 해서 원 신호를 그럴싸하게 가장 유사하게 리컨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노드의 어떤 의미, 이 노드의 값은 정말로 인풋 데이터에 있는 코어한 가장 중요한 값들 아니면 정보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압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가장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압축된 거에서 다시 원래 신호로 복제,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리, 리던던트한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코어한 데이터가 버려져 버리면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디멘전 리덕션입니다. 디멘전 리덕션. 그러면 어, 여기가 그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제가 내가 이 신호가 컬렉트된 피지컬한 시스템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에 의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재미있는 독특한 딥러닝 또는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상에서 오토노머스하게 데이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피처가 스스로 추출된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머신러닝에서 그 PC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디멘전 리덕션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그 수학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있고, 하지만 거기서는 그 피처들 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로테이션을 트랜스포메이션을 궁극적으로 하는 거죠. 하고 나서 아이겐 밸류의 값들을 우리가 어떠한 인덱스로 해서 몇 개를 킵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기로 프로젝션을 시킬 거냐의 의미였는데, 그 오토 인코더의 디멘전 리덕션은 이 네트워크의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형적으로 디멘전 리덕션을 하지 않습니다. 비선형적으로도 차원 축소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파워풀한 거죠.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구조가 대칭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가 뭐 여기서는 뭐 점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레이어의 개수를,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리컨스트럭션하고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어떤 오토엔코드의 구조가 스트럭처가 굳이 대칭이 아닐 이유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크리티컬하지 않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고, 예를 들어서 이 웨이트가 여기가 5면 여기가 5분의 1일까요? 어떤 역수의 관계가 있을까? 인버스의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뭐 5? 이제 뭐 5인지 5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구조적으로는 대칭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펑션을 지나기 때문에 한 방향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를, 왜냐하면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런 식으로 뭐 다른 펑션을 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도 같거나 아니면 뭐 역수의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오토엔코드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에 코어한 인포메이션이 압축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엠니스트 데이터, 역시 또 엠니스트 데이터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오토엔코드를 구현을 하면 여기가 784개죠. 거의 784개로 복제를 할 텐데, 실제로 제가 여기에 두 개만 쓰겠습니다. 노드 개수를. 왜? 여기가 두 개로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잘 표현되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라, 두 개로 하면 제가 2차원의 플랫을 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두 개일 필요는, 두 개인지도 몰라요. 세 개가 더 좋은지 네 개가 더 좋은지. 일단 두 개로 했을 때 제가 또 0부터 9까지의 모든 디짓을 두 개로 표현을 하면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되고 오버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돼서 156만 인위적으로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156을 가지고 오니까 어느 정도 이쁜 그림이, 여기에 있는 값을 레이턴트 스페이스 레이턴트라는 말을 써서 정말 G1, G2로 제가 그 실제 그 노드의 값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기하게도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784차원임에도 불구하고 156은 2차원 두 개의 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것이 서로 특징점을 구별짓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징점을 볼 수 있는 것을. 신기하게도. 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원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저희가 오토엔코드를 디멘전 리덕션, 인풋 데이터 리컨스트럭션과 디멘전 리덕션까지 왔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앞부분을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어떤 점을 찍겠습니다. 임의로. 그러면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4를 노드에 넣고 forward propagation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들이 나오겠죠. 얘를 리쉐이핑을 해서 이미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어디서 가지고 왔죠? 여기서 가지고 왔죠. 여기가 라벨 6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건 누가 봐도 6처럼 생겼죠. 자, 그런데 이 6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없는 6입니다. 없었던 6입니다. 제가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을 한 거. 제너레이션. 아시겠습니까? 이제 오토인코더를 보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가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그 그룹에
어떤 점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임의로 찍으면 그 값들을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그 이미지는 아니면 그 값들은 원래 기존의 데이터에서 없던 제가 생성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스토리가 그래서 생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옛날에 그 알랑 튜링이라는 사람이 과연 인공지능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그리고 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고안을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포함된 A가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벽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A가 사람인지 B가 사람인지를 아니면 A가 인공지능인지 B가 인공지능을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고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이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진짜 인공지능이 사람인 거죠. 이것을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데피니션이 인공지능을 구별짓기 위해서 자 이것을 그 겐이라고 해서 여기는 오토엔코드 뒷부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죠. 이건 가짜입니다. 페이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진짜 데이터인지 가짜 데이터인지 뒤쪽에다가 네트워크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이고 앞부분 제너레이터인데 뭐 정확하게는 그랬을 때 이 뒷부분에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은 이 데이터가 제너레이터에서 온 건지 페이크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진짜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가 만들어진 데이터가 정말 같다면 여기가 0.5, 0.5로 구별을 못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은 열심히 구별하려고 학습을 할 테고 이 부분은 제너레이터는 얘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별을 못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제너레이터가 진짜 같이 열심히 이 웨이트들을 학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컴피팅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들 Generative Adversary Network이라고 해서 주로 겐 또는 간이라고 읽고 최근에 나온 아주 네, 많은 활용도가 있고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하는 네트워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생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건 겐을 통해서 데이터가 생성된 거고 보시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한 축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웃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이러한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긴 지금 뭐냐면 그 연예인들의 사진을 가지고 여기는 실제 연예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겐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구조이긴 하지만 프로그레시브하게 하는 단어 실제로 이 정도의 퀄리티로 데이터를 뭐 여기서는 이미지겠지만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인만이 내가 생성할 수 있다면 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CNN이 됐던 아래 뭐 이렇게 구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그 전체의 원 구조와 그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지 않아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지만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그 확률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모사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제너레이티브한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토 인코더에서 디멘전 리덕션과 제너레이티브 하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또 조금 그 걔는 아니지만 그 아티피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해서 최근에 이 무엇이냐 하면 고흐의 실제 그림입니다. 페인팅. 그리고 여기는 사진입니다. 어느 날 찍은. 여기서는
그 이미지 그 그림의 화풍, 스타일을 학습하고 그 패턴을 여기서는 이 사진에 있던 어떤 내용과 컨텐츠를 학습해서 적절히 믹싱을 해서 딥러닝이 새로운 그림을 창작한 겁니다. generate한 겁니다. 생성한 겁니다. 원리는 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저는 스타일 트랜스퍼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딥러닝이 제너레이티브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는 이미지지만 저희가 동영상에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리얼 타임으로 스타일 트랜스퍼 다른 스타일을 씌우면 조금 보시죠. 저희 대학원생들 실험실에 이렇게 뭐 고우도 스타일이 지금 되어 있고 피카소 화풍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는데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저희가 엔지니어링 특히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계공학적으로 이러한 제너레이티브한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이제 고민이고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제가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 그 incomplete 된 데이터 우리가 실제로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받을 텐데 미싱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센서를 충분히 많이 박지 센서를 충분히 많이 사용 센서는 고가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촘촘히 박지 못하고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러한 걸 가지고 이 중간에 뭐 어떤 값들이 있을지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런 사진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드러냈습니다. 임의로 제가 꼭 정사각형일 필요도 없고 사각형 먹이는 뭐 임의로 제가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생성 이 부분을 생성하는 거죠.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 이미지에서 학습을 한 네트워크가 생성을 하면 이 정도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보시면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요 눈을 보면 눈은 지금 우리가 양쪽 눈이 다 없습니다. 그러면 학습은 되어 있지만 그 이미지상에서 서로 참조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이 어색한 눈은 제가 추정하건대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다양한 그 눈 이미지 어떤 평균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답의 데이터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컴플리트한 데이터, 미싱한 데이터에서도 생성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열어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가 미싱되어 있을 때는 평균값을 넣던지 아니면 미싱된 데이터의 양 끝에 어제이슨트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넣든지 이러한 역할들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충분히 더 좋은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나 제조 쪽에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어디 그 제너레이티브 하다는 것이 저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임밸런스한 데이터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제대로 학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버피팅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그 슈퍼바이즈 되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각 클래스마다 데이터가 그 패턴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특히 그 설비 이상 진단이라든지 고장 진단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다양한 방법론을 시도를 해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최근에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에 대한 것들을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는 정상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지만 어떤 이상 상태나 고장인 상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조금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시각화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 실제로 정상인 게 98%고 그중에 뭐 고장률이 한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 네트워크를 써서 아니면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이 됐든 딥러닝이 됐든 학습을 하면 얘는 프리딕션을 대부분 무조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지만 그랬죠?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액큐러시가 98%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알고리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 셋이 잘못 임밸런스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서로 페널티를 다르게 준다든지 웨이트를 더 이쪽 샘플의 개수가 적은 쪽에 더 웨이트를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샘플링을 할 때 데이터셋에서 그쪽에 NG 쪽에서 데이터를 리플레이스먼트 가능하게 하면서 샘플링을 하는데 가지고 올 때마다 조금의 가우시안이든 노이즈를 넣어서 조금씩 다르게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 뭐 있는데 제가 볼 땐 펀더멘털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방법론은 딥러닝의 뭐 제너레이티브한 방법들에 의해서 NG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성을 할 수 그러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페어하게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 딥러닝은 정말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떤 예시를 들어서 이런 인베이싱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제가 이 시그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밸런스 이 시그널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제가 그래서 겐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여러분들을 상대로 지금 튜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것은 매니팩처링 현장에서 측정된 소리이고 첫 번째 신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데이터인지 겐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된 건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고 두 번째 역시나 세 번째 구별이 가시나요? 정답은 이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 이 정도 성능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요 그림이 조금 이제 중요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정상도 비정상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밸런싱이 생기는데 이 딥러닝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학습이 안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겐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반반씩 만들고 여기는 OK는 뭐 충분히 많으면 사실은 겐을 써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점선으로 했으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어하게 밸런싱을 맞춘 다음에 순전히 클래시피케이션만 했더니 결과가 기존에 없었을 땐 이렇게 되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내리면서 타입 1, 타입 2 정말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실제로 그림은 이렇지만 학습은 50대 50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50이 아닌 부분을 생성을 통해서 50에 대한 스타일과 패턴을 가지고 학습해서 한 후 제너레이트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쪽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생성 모델 제너레이티브한 방법론이 많은 공학적인 문제,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되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연구 분야들이 확장이 여기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RNN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리커런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뭐 RNN의 구조에 대해서 뭐 따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RNN이 어떠한 인풋 데이터 형태의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로봇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차고 골키퍼를 보십시오. 골키퍼가 공을 잘 막았는데 이 골키퍼가 넘어진 시점을 보면 공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진 시점을 보세요. 넘어진 시점을. 그러면 지금 넘어지죠. 이 로봇은 골키퍼는 미래를 프리딕션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어떤 디시전을 내리고 컨트롤해서 액션을 취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타임축에 대한 시퀀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공이 피지컬리 바닥을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했더니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측정을 하지 않아도 다음 프레임워크에 내가 예측하는 타임 인터벌에 이 근처에 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프리딕션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서 조금 제가 들면 CNN의 경우에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을 판별했고 그 다음 개를 판별하고 고양이를 판별했습니다. 순서가 이 순서를 바꿔도 고양이, 사람, 개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는 시퀀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딱 들어온 인풋에 같은 스냅샷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인풋을 가지고 그때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시전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내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어떤 피지컬한 시스템은 대부분 다이나믹스가 있고 예를 들어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은 타임 디펜던트한 타임 축을 관통하는 다이나믹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CNN이나 이런 일반적인 AN을 가지고는 이러한 다이나믹스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RNN이라는 것이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요즘 그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뭐 사람 그럴 때 이제 이런 스피치라는 것이 시계열 데이터고 텍스트 트랜슬레이션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학교에라는 단어를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나는 학교에 간다, 온다 정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 거에 대한 서칭 스페이스가 확 줄어드는 거죠. 자, 자 이것이 조금 더 펀더멘탈하게는 칼만 필터, 또 다른 게는 히든 마코브 모델 같은 이런 어떤 그 RNN이 오기 전에 있었던 어떤 그 히스토리컬한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칼만 필터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다이나믹스에 대한 것들을 선형 방정식으로 선형 그 리니어 시스템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피직스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히든 마커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트 뭐 조금 자세한 설명을 안 해서 스테이트가 있고 그 스테이트 간에 시계열적으로 타임축으로 다음 스테이트에 갈 확률에 대한 어떤 확률에 대한 트랜지션 프로버비티 매트릭스라는 어떤 확률에 대한 테이블이 나와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내가 다루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RNN은 그런 다이나믹스가 없어도 제가 딥러닝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 그런 철학에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다이내믹스를 몰라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딥러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계공학 또는 공학적으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다양한 공학적인 시스템은 뭐 예를 들어 센서를 달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가스 터빈인데 타임 그 시간에 다 특정 그 픽스된 인터벌로 다 샘플링을 할 거기 때문에 각각이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가질 거고 이 각각의 센서들도 서로가 코릴레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부분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멀티 채널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로 접하게 돼 그랬을 때 RNN이 이런 것들을 핸들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 딥러닝 네트워크인 거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뭐 증권, 뭐 주식 뭐 이런 쪽도 멀티베리 타임스에서 RNN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조금 보셔야 될 것이 피처 익스트랙션도 해야 되죠. 그리고 타임 시퀀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될 파라미터가 RNN은 CNN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학습이 깔끔하게 잘 되지는 일반적으로는 잘 학습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성능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CNN들이 지금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RNN이라는 구조가 우리 공학적인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그 핸들하기에는 더 맞는 구조라는 걸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RNN,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으면 이런 인풋들을 청크로 자른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요.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요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차이가. 그 히든 레이턴트 스페이스 간에도 어떤 다이나믹스를 핸들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러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프리딕션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RNN을 학습을 잘하면 프리딕션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탁 직관적으로 오지 않아서 제가 그 다음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 뭘 할 거냐면, 역시나 엠니스 데이터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픽셀 이 줄 단위로 슬라이싱을 한 다음 이렇게 타임 시리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가 됐죠. 그럼 이제 이런 타임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반을 가지고 인풋으로 하고 이 나머지 반을 프리딕션을 하겠습니다. 프리딕션을. 그렇게 해서 다시 RNN을 다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RNN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했고 걔가 우리 직관적으로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원본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근데 이미지가 아니라 이걸 타임 시리즈로 쭉 해서 이걸 인풋으로 가지고 RNN을 통해서 프리딕션하고 다시 이미지로 갖다 붙이면 이제 아시겠죠? 어느 정도 성능으로 RNN이 프리딕션을 한 건지. 보시면 다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4죠. 자, 7, 3. 이 정도로 이 윗부분을 가지고 RNN이 다음 반을 프리딕션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재밌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 이미지가 뭐, 이 이미지 윗부분만 가지고 가는 뭐 4, 뭐 7, 뭐 8.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시각적으로 RNN 타임 시리즈 만든 다음에 RNN을 하고 다시 그 프리딕션 한 걸 다시 조각 몸을 만들어서 이미지로 한번 맞춰보시는 거죠. 원본 정답은 8, 7, 9였다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RNN이 프리딕션 한 것을 한번 보시면 기대하십시오. 이 부분은 RNN이 프리딕션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다른 거 틀렸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다르게 프리딕션 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만 보십시오. 누가 봐도 4고 누가 봐도 9고 누가 봐도 8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RNN이 지금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것은 제가 인위적으로 말도 안 되게 타임 시리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타임 시리즈의 다이나믹스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RNN은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 스스로 학습을 했죠.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 정도 성능으로 프리딕션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다른 엔지니어링적 문제를 조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사람 몸에다가 센서를 달고, 그래서 그것을
그 스켈레톤 모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휴먼 모션 패턴 레코그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면 지금 7개의 IMU 센서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IMU 센서는 XYZ 3축이기 때문에 여기가 21개의 타임 시리즈가 지금 쫙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지금 무슨 작업,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 무슨 모션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계공학적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기구학, 키네매틱스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센서들이 서로 각각이 사람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성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키네매틱스로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법으로 휴먼 모션 레코그니션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스텝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한 동작들을 자주 반복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링을 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휴먼 모션 레코그니션을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휴먼 모션일 뿐만 아니라 멀티비에이트 타임 시리즈의 클래시피케이션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멀티비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먼저 디멘전 리덕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몸에 붙어 있고 센서들이 리던던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모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팔목, 팔뭐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기구학적으로 어떤 컨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디멘전 리덕션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서 차원을 줄였더니 제가 희망했던 것들은 이렇게 해서 딱 오버랩이 되지 않으면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했는데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가 더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타임 축으로 어떤 다이나믹스가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타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레젝토리, 그 모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기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G1, G2로 만약에 2차원으로 뭐 2차원으로 이게 차원 축소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모션 1이나 모션 2가 이렇게 그 점들이, 그러니까 차원 축소된 레이턴트 스페이스 공간 상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RNN에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왜냐면 RNN은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RNN을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에 그 채널들 간에 리던던시가 있으니까 그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디멘전 리덕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 RNN을 보통 이렇게 쓰고, 것들을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기반에서는 뭐 이렇게 이상 징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통합 데이터, 그리고 타임 시리즈니까 사전에 더 프리딕션 할 수 있고 해서 조기 경보에 뭐 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강학습에 대한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것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학습이라는 것이 조금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알파고에서, 알파고는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 유명해지게 된 것이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알파고 제로라는 것이 그 이후에 나왔죠. 알파고 제로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 그 알파고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알파고라는 것은 그 기보 에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상당히 그 지도학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기부해서 그 패턴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알파고 제로라는 것은
아무런 기보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바둑에 대한 룰만 주어지고, 이게 어떤 게 한 거냐면, 두 머신 A, B가 이제 알파고 A와 알파고 B가 서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쪽은 이기게 될 거고 한쪽은 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이게 여기에 이제 제가 그 강학습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긴 쪽에는 리워드를 주고 진 쪽에는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라이즈를. 예,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을 무수히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게임들을. 그러면 스스로가 어, 왜 내가 이겼을까? 아니면 왜 내가 졌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파라미터를 스스로 튜닝을 하게 됩니다. 예, 튜닝을. 것들이 크게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그 에이전시가 그 액션을 취하는데 그 취함에 따라서 주요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리워드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내부적으로 에이전시가 음, 더 조금 더 그 다음으로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제가 좀 제어 관련된 문제들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그래서 우리 그 제어 보통 보통 대학교에서 한 3학년 정도에서 제어 수업을 듣게 되고 제어 수업을 들으려면 처음 그 시스템 모델링부터 그다음 트랜스퍼 펑션 그다음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한 거 그중에서도 뭐 시스템 스테빌리티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가장 유명한 것이 PID 컨트롤에 대해서 그리고 PID의 각각의 어떤 그 개념적인 역할들,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그리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임플레멘테이션 했을 때는 또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을 할 때는 P에 해당하는 PID 각각의 그 개인들에 대한 피지컬한 의미와 튜닝을 통해서 트라이 앤 에러 대부분은 트라이 앤 에러겠죠. 해석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튜닝을 해보는 정도로 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제가 이렇게 인버티드 펜줄럼을 제어하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인풋을 가지고 결국은 얘를 항상 90도로 아니면 이렇게 수직으로 그 제어를 하고 싶은 그래서 펀더멘탈리 제어라는 것은 오픈 룹이라는 것은 어떤 인풋을 주면 거기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결과를 실행시키는 하지만 클로즈 룹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다시 보고 참조해서 내가 인풋을 다시 수정하고 이 다이나믹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계속 룹을 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PID 개인을 튜닝을 하고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인버티드 펜줄럼이 어느 정도 그 외부에 대한 어떤 디스터번스가 와도 스스로 원래 그 타겟팅하는 자리로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에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에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전히 제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딥러닝이라는 것은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 또는 러닝이고 머신러닝은 중간에 어떤 스텝들이 스텝 와이즈 되어 있으면서 제가 뭐 핸드크래프트, 엔지니어링 크래프트, 피처링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것을 설명하고 얘는 통으로 이와 비슷한 프레임워크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 제어 그리고 요즘 강화학습의 차이와 조금 비슷해서 그래서 둘 다 인풋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컨트롤러 액추에이터의 모터 커맨드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다시 그러면 고전적인 제어는 그 시스템에 대한 트랜스퍼 펑션 다이나믹스 구하고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 어떤 스테이트들 상태 스테이트들을 그 추정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컨트롤 스킴을 쓸 건지 팔러스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튜닝한 다음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reinforcement 러닝은 그냥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라는 거 인풋과 그 결과만을 가지고
리워드를 줌으로써 스스로 내부적으로 파라미터를 스테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컨트롤 스킴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조금 더 엄밀하게 스테이트마다 액션에 대한 probability를 찾는 lookup tab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버티드 펜듈럼 문제를 고전적인 제어 방법이 아니라 강화 학습으로 하는 예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알고리즘보다는 그것을 구현을 했을 때 일단은 실제 하드웨어에서 강화 학습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그랬으니까 소프트웨어 인더 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실패를 할 때마다 페널티를 주고 어느 순간 목적이 이제 90도가 서는 거니까 그랬을 때 리워드를 주고 이렇게 계속 try and error로 그래서 learning from the scratch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파라부터 어느 순간 조금씩 가면 갈수록 조금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터레이션을 많이 하면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이제 성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강화학습을 하면서도 내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타겟에 대한 그리고 어느 그 위치 앵글에 따라서의 리워드만 정의가 되어 있는 결과만 보고 저희가 결과에 대한 성적을 주는 거죠. 점수를. 그리고 그것을 무수히 많이 랜덤하게 반복을 하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요즘 그 드론이 인기가 많은데 드론에도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드론을 실습하긴 그렇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인코더가 있고 그래서 이 앵글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DC 모터가 있고 이렇게 로터가 달려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구하고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 역시나 이 앵글에 따른 인풋 시그널이 DC 모터에 가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정도의 그리고 이제 외란이 있으면 이런 언더 댐핑의 2차원의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2디멘전에 이것은 역시 기존에 있던 PID 컨트롤을 가지고 제가 제어를 한 거고 이거를 강화학습으로 해보면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룹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한 것을 모르지만 이렇게 학습을 하면 그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가면서 각 앵글마다 리워드를 주는 거죠.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계속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이 다 되면 보시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타겟에 학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큰 단점은 무수히 많은 try and error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 이것저것의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강화학습은 가상환경을 통한 학습의 정확한 구조이지 피지컬한 시스템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실제 피지컬한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환경적으로 시뮬레이션적으로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 모델을 통해서 강화학습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구글이 실험을 하는 건데, 보시면 로봇 암이 임의의 물체를 짚는 피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트라이 앤 에러로 해보고 잡으면 리워드를 주고 떨어뜨리면 페널티를 주는데, 이 동영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덴티컬한 로봇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각각의 로봇들이 지금 강화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트라이 앤 에러를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그 많이 배우게 되는 학습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동시에 하는 거죠, 공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배운 지식은 다른 로봇에게 트랜스퍼가 됩니다. 인간은 학습된 지식들을 쉽게 다른 인간들에게 아니면 배우거나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지식들을, 근데 그것들이 좀 모호한 언어라는 체계로, 하지만 로봇이나 인공지능 또는 강화학습은 그 배운 지식들을 그대로, 그 모델들을 그대로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 조금 그 공학적인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큰 장점이기도 하고,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는, 특징적인 것은 미케니컬하거나 어떤 공학적인 시스템에서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 중에서도 CNN, 오토엔코더, RNN, 강화학습에 대해서 조금 그 개념적인 것과 거기에 관련된 그 사례들 또는 데모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론과 알고리즘들, 그리고 네트워크의 스트럭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는 도메인이나 리서치 토픽에서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이 문제들을 인공지능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판단이 먼저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문제면 딥러닝으로도 할 수 있다.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은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이미지를 봤는데 그 이미지가 A와 B가 구별이 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딥러닝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그런 이미지가 많아야 되겠죠.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에 A와 B가 분명히 내가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라벨링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딥러닝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봤는데 A와 B의 데이터가 서로가 다르다. 그러면 그 다름을 구별해낼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바텀 라인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있으면, 예,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좀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공학적인 문제들, 공학적을 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이면 4대 육학도 배웠고, 엔지니어링 쪽으로 그 도메인 날리지도 많이, 최근에는 이제 그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들, 특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 두 방법론들이 합쳐지면 새로운 가능성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학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해결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해 질 수도 있고, 기존에 잘 풀렸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조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요즘 좀 최근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취득을 하기 위한 어떤 DAQ 시스템이라든지 자동화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그 기존의 학문에서는 컴퓨터공학이나 산업공학 또는 통계 분야에 관련된 학과에서 정통적으로 교육을 하는, 예. 그렇지만 요즘 특히 저희 쪽에서 좀 관심이 있는 제조 분야,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4차 산업혁명에 해서 이쪽 분야에서 데이터를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만질 수 있는 인력과 인재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을 또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학적인 시스템과 풀려고 하는 문제들의 이해도가 깊은 어, 우리 여러분들이 AI,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대부분 인공지능을 한 번도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이러한 세미나라든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그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자, 지금부터 조금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성공 사례, 작은 문제들을 조각 모임으로 좀 여러 번 경험을 직접 하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면서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풀어야 합니다.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도 해보고 해서 기술을 내재화한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공지능의 장점과 인공지능의 단점, 인공지능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몸으로 조금 체득하시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 확신, 인공지능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그 경계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그려졌을 때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지금까지는 좀 필요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데모도 좀 보여드린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뭐 인공지능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문제가 있을 때 데이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과연 풀 수 있을까? 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풀 수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풀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것. 그 중에 일부만이 인공지능 기법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겠죠. 이것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감각을 좀 그 공학적인 센스라든지 감을 키우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기반에 해서 문제를 조금 더 풀거나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그랬을 때 요즘은 특히 한국에서는 뭐 알파고 해서 뭐 딥러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 문제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잘 선정된 피처들을 가지고 그 피처들을 상에서 어떠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들 뭐 데이터 알고리즘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전문가 상의도 해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시에는 마지막으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것이 딥러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들이 인공지능을 써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다면 풀 수 있다면 머신러닝을 할 건지 딥러닝을 할 건지 하지만 머신러닝으로 먼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풀리 데이터적 기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접근하는 과오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직접 먼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도 좋고, 인공지능이 뭐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들었지만, 인공지능 기법은 뭐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의 설명을 드리면,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라벨링을 한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의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그리고 그 관련성의 인포메이션보다 더 나은, 거기에 없는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뭐 엄청나게 뭐 마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현실적인 장점은 무엇이냐? 장점은 무엇이냐?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구현이 아주 임플리멘테이션이 빠른 거죠. 전문가 레벨에. 이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에 기반하고 스케일리블, 시스테매틱하게 스케일업하고 빨리 구현할 수 있고, 데이터 바르게 라벨링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인공지능의 큰 베니핏과 장점이,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펀더멘탈한 차이 한 번 더 다시 보시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계속 조금 제가 이쪽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딥러닝에 조금 제가 좀 무게를 두고 설명한 거는 조금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딥러닝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딥러닝은 엔드 투 엔드, 이게 이제 아웃풋인데, 러닝으로서 어떤 트레이닝으로서 좀 여기가 좀 블랙박스 같은, 그래서 뭐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어도 되고, 뭐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야 되고, 데이터만 충분히 많으면 딥러닝에 넣으면은 그것들이 다 머신러닝 같은 성능이 나타난다고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실상은 그 머신러닝에서는 여기서는 피처도 골라야 되고, 그 알고리즘도 선택을 해야 되고, 유저가 많이 인발브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실상은 딥러닝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러닝 레이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터레이션은 몇 번을 할 것인지,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몇 개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히든 레이어의 히든 유닛들은 몇 개로 할 것이며,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며, 이렇게 모델 자체를, 스트럭처를 디자인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저가, 엔지니어가, 아니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결론이 내어지는 그런 심플한 구조는 아닙니다. 단 이러한 지식들이 머신러닝보다는 조금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금 디펜던시가 조금 더 의존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뭐 어느 정도의 썸 오브 그 룰들은 있지만, 예, 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통해서 경험으로 그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딥러닝이 무조건 매직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처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장입니다. 딥러닝을 인공지능의 요즘
인공지능이 하도 관심이 많다고 해서 딥러닝부터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걸 그 코드를 가지고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시면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잘 나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처음 하면.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리어스하게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형대수, 최적화, 통계, 확률, 머신러닝까지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 딥러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런 게 필요한 렉처, 강의 머티리얼에 대한 것들은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진입 장벽들이 있다는 것, 쉽진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입니다. 이론적이죠. 그렇지만 또 다르게는 결국은 이러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 상에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코딩의 형태로, 프로그래밍의 형태로. 그래서 대부분 매트랩을 쓸 수도 있고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 뭐 이것은 제가 뭐 뉴메리컬한 어떤 사이언티픽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접근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구현하셔도 좋고 근데 또 어떠한 친구들은 보면 이론보다는 컴퓨터 코딩으로 그 코딩을 보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친숙한 학생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시작하고 이론을 봐도 크게 문제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코딩이고 수식이 코드화되는 것이고 개념이 수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신 접근 방법, 여러분들이 익숙한 접근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용한 공부 자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들은 저의 대부분의 강의가 아래 제가 뒤쪽에 보여드리는 것들을 제가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제가 스스로 무에서 만들어낸 것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선형대수. 인공지능에서 가장 펀더멘탈하게 중요한 그런데 선형대수를 어떻게 공부하실 것인가? 어, MIT의 길버트 스트랭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강의 자료와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강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글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고 필요한 강의들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많은 최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최적화 또는 또 리니어 시스템에 대한 것들 스탠포드에서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여기서 이제 CBX라는 어떤 툴도 CBX 파이라는 툴도 있고 근데 이 강의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초반 부분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과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들만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에서 이제 앤드류 응 교수님께서 스탠포드의 유튜브에 이제 코세라의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강의를 가장 쉬운 강의이기 때문에 코세라에 있는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 스탠포드에서 직접 머신러닝을 강의하신 게 있습니다. 그 강의가 가장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있고 그리고 그 CMU의 지코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지코라는 교수님은 그 앤드류 응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 CMU에서 직접 강의를 하신 것도 유튜브와 렉처 노트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 그 존스 홉킨슨 대학의 교수님께서 계신데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설명을 깔끔하게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든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토픽을 보시면 머신러닝과 관련된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IT의 패트릭 교수님께서 윈스턴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 그리고 칼텍의 강의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나오는데 딥러닝은 그 앤드류 은 교수님께서 코세라에 최근에 딥러닝 에 대한 스펠라이즈 세션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힌튼 교수님께서 토론토 대학에 해서 코세라에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딥러닝은 워낙 자료가 최근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그 외국의 이제 유수 대학에서 딥러닝 강의들을 이제 수업을 할 텐데 그 강의 자료 또는 강의를 유튜브에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특히 뭐 스탠포드라든지 CMU, NIU, MIT, 토론토 대학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강의들을 시간 날 때마다 매 학기마다 강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온라인 강의만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텍스트북 해서 패턴 레코그니션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그 비숍 교수, 쓰신 책이 그래도 가장 어, 어, 좀그 깊이가 있고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저도 이 책으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때마다 이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 문장들을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